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당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ABC 같은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 앞두고 큰 싸움이 벌어지겠구나. 지금은 뭐 김어준 씨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정청래 대표가 벌린 일 자체가 합리적인 당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거는 수긍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왔고, 어떻게 거꾸로 책임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그 책임 있는 지도부라는 얘기를 왜 정청래 대표에게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네. 진짜 재밌다. 아, 우리가 싸울 때 지켜보는 게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일베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모두가 생각하잖아요. 네.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 발언이 한번 실수가 나가고 한번 확장이 되면은 그 전파가 되면은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끝나요. 그래서 네. 조심해야 돼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윤진이고요. 지금 시진핑이랑 김정은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마 좀 한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뭐 큰 뉴스가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좀 저희가 분석해 볼 것들이 있어서 이따 2부에 그 내용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나라 안의 정치권 소식들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뉴스는 최윤경 기자가 정리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그리는 미래가 조금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아니, 일단 욕바지에서 제가 이제 단독 욕바지에서 우리 성치훈 대변인 대신 욕바지를 또 나눠 가져 주시고 그게 너무 좀 기쁘시구나.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서로 나눠 가져서 네. 아유, 이게 참 동지애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유, 네, 세 분 골고루 욕 받아들고 골고루 계시. 성장해야죠. 골고루. 자,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속보로 몇몇 멘트들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분석은 좀 못했었고요. 오늘 몇 개 좀 이야기 나눠볼 부분이 있죠. 네, 그 정치 이슈가 있었고 경제 이슈가 있었고 외교안보 이슈가 있었는데요. 순서대로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어쨌든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도 반성을 많이 했고 상처가 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이슈 공소 취소 그리고 부동산, 이건 원래 원칙대로 본인의 그 의사대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 6.3 지방선거 후 대통령이 느낀 거 네.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네, 몇 개 생각나는 그림들이 있으실 텐데 아마 이 마지막 부분은 평택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겨야 될 곳을 졌다고 한다면 뭐 서울이라든지 혹은 뭐 부산, 북갑 뭐 이런 데들을 아마 좀 주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케는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얘기는 우리 네. 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실지 몰랐는데 예. 뭐 상당히 저는 당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ABC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죠. 제발 그런 것 좀 그만해라. 그리고 저는 8월 전당대회에서 청와대는 당연히 개입을 못하죠. 하지만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집권 여당의 상을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창을 잘 써야 되는데 공격하는 거니까 야당일 때 그런 그 날카로운 공격도 많이 하겠죠. 근데 여당이 되면 그릇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평택을 선거도 이야기한 거입니다만 역시나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은 야당 대표일 때는 날카로웠죠. 날카로운 공격수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이제 그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중도 확장 뭐 품는 사람으로 바뀌셨거든요. 중도 네. 실용주의로. 근데 당이 거기에 못 맞춰가고 있다고 저는 늘 느꼈거든요. 당은 여전히 약간 강한 진보, 센 진보, 약간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약간 중도 확장을 좀 일단 성공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 야성을 못 버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 비유를 했던 그릇 발언은 우리가 8월 전당대회 때 누가 그릇이 될 수 있는가를 참 명심을 하고 전당대회 때 이 지도부를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전 그런 멘트였다고 봤습니다. 네. 이게 양쪽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대통령이 진짜 뜻이야라고 서로 주장을 좀 많이 했었고 이게 진짜 대통령 위하는 길이라고 서로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실히 좀 언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대통령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또 다른 그 왜곡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통합을 안 해서 졌다, 그러니까 합당 안 해서 졌다 이런 얘기의 연장선에서 오늘도 대통령께서 뭐 그런 얘기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만 똑 떼가지고 진영 내부의 통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왜곡이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 들어보시면 앞에 전제를 뭐라고 깔냐면 과거에 나를 욕했던 사람 그리고 들어왔는데 뭐 이익 보려고 들어왔지 나가면은 뭐 배신자라고 하는 거지 요 얘기는 전형적으로 진영 내의 통합이 아니라 진영 외부의 통합을 지금 대통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여전히 과거에 이념적이고 진영주의에 익숙한 분들이 대통령님의 말씀 뻔히 나왔는데도 선거 패배를 반성하지도 않고 그대로 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말하는 이런 상황들은 합당 안 해서 졌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논리의 연장선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것인데 이거 정말 그렇게 자꾸 그 일방향적으로 반성 없이 가면요. 네. 앞으로 이제 더 큰 위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아까 성치훈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대통령님이 갖고 계신 그 인식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동의하고 계시는지가 아마 저는 이번 다가오는 당대표 경선에서 아마 표로 다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나중에 하여튼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되고 설령 배고파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 저 당 밖에서 보실 때도 뭐 이런 거는 통합의 메시지로 좀 많이 이해를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보면 네. 그 나중에 오뚝선거단이 지원 유세단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보면 막판에 그 두 군데에다가 완전 올인을 했더라고요. 하나가 북갑이었고 하나가 전북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면 평택 같은 데는 지원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도 거의 안 했고 뭐 국민의힘은 그 유희동 후보가 그 개혁 성향이라고 그래서 아예 안 했고 그래서 저희는 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네. 그런데 뭐 두 분들이 열심히 싸우고 또 민주당은 그 뒷짐지고 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과 북갑에 올인하는 그 인원의 일부를 만약에 평택으로 보냈으면 네. 그러면 또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대통령 얘기는 운동권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원래는 호남당이었는데 김대중 이후에 다시 이게 운동권 정당으로 넘어가면서 문재인 때 그게 거의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내부에서 보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웃기지도 않은 일이 많았어요. 수석보다 저 밑에 있는 행정관이 더 운동권 선배니까 형 뭐 이렇게 부르면서 이분들이 다 지도를 한다는 뭐 그런 농담까지 드릴 정도로 실제로 뭐 그 운동권 서클을 그대로 청와대로 옮겨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순혈주의 내지는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운동권 짬밥 서열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은 야 이재명, 당신 운동권 아니잖아. 운동권 아니었잖아. 그 뭐 우리가 찍어줘서 된 거지. 당신 별거 아니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야 중도까지 좀 포용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도 저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8월 17일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 앞두고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저는 대통령께서 저 정도 수위까지 자세하게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이게 적당히 얘기해가지고는 지금 못 알아듣거나 내지는 또 본인들 아전인수격으로 또 왜곡하니까. 논리를 개발해서 자꾸 왜곡을 시키니까 저 정도까지 얘기했는데도 왜곡하면 이제 왜곡하는 사람들이 좀 우스워지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저는 모욕감을 느끼셨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아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영입했고 중도보수 확장을 얘기하고서 영입한 인사가 김용남 당시 의원이거든요. 뭐 그분이 무슨 출신 배경을 감췄습니까? 뭘 속이기를 했습니까? 그때는 대통령 영입하실 때는요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공천 딱 되니까 갑자기 오지 말았어야 될 사람 나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막판에는 오물이라는 단어까지 쓰니까 그러면은 뭐 오물이라는 말도 너무 인격 모독적이지만 그 단어를 쓴다면 영입한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이거는 좀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언사와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시는 이게 좀 왜곡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렇게 강하게 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그 멘트를 저는 김용남 후보 한 명으로 봐서는 안 되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49% 당선 득표를 받았고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국정 지지율이 60%까지 갔다는 거는 넘게도 갔던 거는 그때 찍지 않았던 분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고 했던 분들도 찍어주고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너 비판했잖아. 찍지도 않았잖아. 너 그러면 그 사람들 쫓아낼 겁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지지자들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우린 집권 여당이니까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더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자꾸 너 옛날에 뭐 했잖아. 옛날에 뭐 했잖아. 그렇게 쫓아내가지고 국정 지지율 떨어지면은 국정 동력이 생깁니까? 네. 김용남 후보 한 명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도 확장을 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말을 왜 이렇게 왜곡하고 잘못 네. 이해하는지 전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 아까 뭐 운동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그 80년대 정말 대단했던 일이고 그분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폄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때 학생 운동할 때 민주화 운동할 때 야 우리는 30년 50년 권력 잡고 떵떵거리고 살자 이런 목적으로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거든요. 80년대 운동권 했다는 그걸로 그 배지 달고 완장 차고 그동안엔 누릴 권력 다 누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던 분들은 이미 또 자기의 생업,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또 네, 다른 일 하실 맞습니다. 거고. 네, 그렇게 살고 있죠. 네. 그 아까 사전 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 비판했더니 저한테 감히 그때 그분들 그런 거 할 때 아무것도 안 한 놈이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 그때 3살이었다니까요.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 살이 내가. 하기가 좀 한계가 아니, 있죠. 근데 뭐 내가 민주운동을 어떻게 해요. 3살인데. 간 엄마 부르고 하는 네, 그럼요. 항상 나를 돌아봐야지. 응애 물러나라. 응애 독재 물러나라 이랬어야 돼요. 에이 또왜 저런 걸 아, 합니까?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대목은 뭐냐면 그 대통령이 네, 원래 전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표정에선 중립이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한 2, 3일간 진짜 힘들었다. 근데 그 힘들었다에 이제 이길 곳을 졌고 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이거는 뭐 문제가 다르다 이야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약간 정원호 후보를 저는 저격한 거 아닌가 하는 대목이 하나 어떤 있었는데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합계 득표나 시의원 합계 득표를 하면 차이가 더 크다고 하는데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민주당을 찍으면서 시장을 다른 당을 찍는 이 선택 진짜 무서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별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좀 많이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그 정원 후보를 뭐라고 했다기보다는 그 교차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그 훌륭함을 축혀 세우는 제가 거라고 너무 생각해요. 또 곱게했네요. 이거 왜냐면 교차 투표하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들은 다 평론하고 예측할 때 뭐 줄투표할 줄투표한다, 거다. 줄투표할 거다 하는데 맞아. 유권자들은 딱딱딱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 투표를 하면서 인물 투표를 한다는 게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대통령 거기서 아 무섭고 놀랍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북값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각각 분석해 보니까 전재수 후보가 네. 56%를 얻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구청장도 민주당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투표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은 네.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진영 논리 사실상 줄투표가 우리 진영이면 다 뽑아준다는 건데 그 진영 논리를 깬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거기서 오는 효능감들 때문에 물론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고 이제는 유권자들이 더 날카롭게 보고 정보도 많고 해서 이제는 뭐 줄투표식으로 진영 논리대로 이제 안 찍어주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하셨죠? 그 조작 기소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라고 잠시 중단했던 요 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수없이 막 고소 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죠.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죠.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는 하면 뭐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제안이었던 것 같고요. 대신 안 하는 건 아니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다시 밝힌 이거는 거죠. 확실히 가겠다고 네. 의지를 밝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방점은 법과 상식대로에 있다고 보는데 네. 이걸 또 야당에서는 공소 취소에 뭐 욕심을 드러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제가 계속 이 조작기소 특검과 얘기했을 때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아니 순리대로 가면 된다. 이게 법과 상식대로라는 그 대통령이 어딘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순리. 잘못된 게 있으면 수사를 하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게 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그럼 재판부가 공소 기각하고 이 순리를 따라가면 되지 네. 굳이 공소 취소 권한까지 줘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전 계속했던 건데 그러니까 당도 사실 지방선거 이전에 대통령이 법과 상식대로 하자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공소 취소 권한 드러내도 순리대로 따라서 법과 상식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네. 그걸 굳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다음에 영남 선거에 타격을 준 거라고 봐요. 개인기로 돌파한 전재수나 아니면 단일화나 선거 변수로 돌파한 김상욱이 있었지만 저는 김부겸 패배에는 이 당 지도부가 이것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법과 상식에 따지자면 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 그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건들을 공소 취소하는 게 그 법과 상식에 맞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아니 원래대로 법과 상식대로 하자면 그 수사를 한 그 검찰청에서 문제가 정확히 드러났을 때 그걸 가지고 검사장이 하든가 검찰총장이 하는 게 맞지. 그거를 정치 집단인 의회가 그 다수를 이용해서 특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한다. 이게 과연 법과 상식에 맞는 건지 전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다수당이 임명하는 특검. 예를 들면 국정조사도 어떻게 했냐면요. 증인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신청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니 그 설주환 변호사하고 한동훈 나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안 불렀어요. 그리고 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놓고 북치고 양치면서 야 여기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도 그때 방영철 네네. 부회장 그다음에 그 김성태 회장의 증언을 보면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다 뒤집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자기 당에 출마한 어떤 변호사의 녹취록 그것도 선별적으로 선별된 녹취록을 가지고서 그 증거만을 가지고서 이게 무슨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이게 법과 상식에 맞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알아서 뭐 취소를 하는 방법. 근데 이제 검찰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검찰총장, 그다음 법무부 장관, 뭐 대통령 이렇게 뭐 지휘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특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바로잡을 수도 있을 텐데 두 가지 중에는 정치적 논란이 좀 덜한 게 전자인가요? 원래대로 법을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네. 지금 그 이번에 선거가 관련해서 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만약 이거를 법대로 이러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법에다가 문제를 제기하고 14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고 2달 이내에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그래서 재선거를 한다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야 그거 재선거해라 내지는 야당이나 여당 대표가 이거 재선거합시다라고 얘기해서 간다면 그렇게 갈 수도 없거니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 공소 취소를 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하면서 더구나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본인에 대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게 토론을 하려면 전제가 같고 서로 동의하는 평면 위에서 대화를 해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사실 저는 김종혁 의원님하고는 이 주제에 한해서는 토론을 하면 토론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검찰, 정상적인 재판을 놓고 토론하면은 김종혁 의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네. 지금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검찰을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대전제가 뭐냐? 2016년도부터 대한민국은 2026년도에 이르기까지는 2024년도까지는요. 윤석열이가 하는 이 개인의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그 검사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 검찰권을 틀어쥐고 왔던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 뭐 지금 조작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이제 뭐 갑론을 박 하시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아니 김건희라고 하는 자기 배우자를 갖다가 완전히 다 봐줘가지고 지금 특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본인들이 카드 휘둘렀을 때는 아 이거 조작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녹취록도 조작된 것들이 튀어나오고 막 법정 안에서 다양한 조작의 증거들 말도 바뀌고 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작을 부정하고서는 토론하는 게 무의미하고 조작이라는 것이 맞느냐 전 그 부분이 먼저 좀 선결적으로 돼야 되고 된다면 아까 우리 성춘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순리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거는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어쨌든 조작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재판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수사의 권한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 기존 검찰에서 하면은 납득을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중립적인 특검, 뭐 특검의 중립성이야 뭐 민주당 일방에서 정하는 특검 아닐 것이고 뭔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특검이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전 윤석열 지난 10년의 검찰을 얘기를 빼고서는 전 이 얘기가 더 앞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주제다. 전제를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전제가 다르면 토론이 안 됩니다. 네. 이제 몇 가지 대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내 입장에선 이러는데 특별수사본부를 대통령이 지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그 특검이 더 권력과 분리돼서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현들에서 약간 이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공소 취소는 들어가지 않고 특검을 통해서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지금 그런 말씀들인 거잖아요. 근데 네. 김영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선거를 잘 보면 거기에 국민들의 경고가 담겨 있다. 국민 경고에 이 경고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경고라고 하면 이 공소취소 그러니까 담긴 이것이 예, 민심에 별로 좋지 않게 작용했다는 할 수 있다라는 아마 뉘앙스였던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공소 취소 권한이 특검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방선거 전에 제가 드러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순리대로 가면 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국민들이 느낄 때는 특검이 공소 취소까지?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까지 한다고? 요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김영진 의원의 말은 우리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저는 한참 전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특검과 관련된 공소 취소 권한만 드러내자라는 쪽으로 저는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저는 최근 몇 달 반년 1년 지금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은 전 김영진 의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얘기도 어제 꽤 길게 했습니다. 할애를 했죠. 네. 그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다.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제 문제는 7월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그 세제 개편 안에 부동산 세제를 좀 정리해서 같이 포함해서 발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세 줄어드는 거나 전월세 난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는데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세가 폭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그 정상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세 시장을 떠받쳤던 과도한 전세 대출은 정리가 필요하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한국은 보유세가 외국에 비해서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보유세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개편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아마 그 예상이 대체로 맞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코스피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던 것 어제 같고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시작할 때 이제 무너졌었는데 8천이 깨졌는데 원래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고 네. 아직도 나는 저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환율 문제도 또 계속 지적이 됐었잖아요. 네. 이것도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환율이 떨어지는 워낙 높긴 했었죠. 네, 1,550원 뭐 이렇게까지 갔다가 오늘은 1,520원대까지 내려오는 것 같긴 하던데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일다만 네, 요 정도 어제 기자회견 좀 살펴보면 괜찮을까요? 예.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8월 17일에 8월 하기로 17일. 했습니다. 네. 그 거론됐던 날짜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빠른 날짜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일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해. 사실 6월 17일도 가능합니다. 네. 뭐 6월 17일도 가능해요? 장소만 있다면 가능하다. 가능하죠. 8월 17일 이제 2달 정도 남짓을 정말 치열한 시간을 아마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이 보니까 대체 휴일이네요. 8월 15일 광복절이고 16일이 일요일이거든요. 네. 토요일 날이어서 연휴가 껴서 3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진짜 8월 좋은 17일이. 정보였습니다. 대체 공휴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보. 아니요. 정부가보다 그것도 뭐 계산을 했겠죠. 네. 빨간 날. 근데 아무튼 여기서 대통령이 또 발언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총리를 그만두고 당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아주 찍어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봐야 들어볼까요? 됩니다. 귀한 신고입니다. 훌륭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봅니다. 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없이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아주 칭찬을 이제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뛰어난 구체적으로 리더십. 역할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제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할을 바꾼다. 당으로 돌아가서 할 역할이 그렇다고 뭐 대변인은 아닐 거고 네, 당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대변인과 한 글자 정도 같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대표 대변인. 네. 뭐 총리 일단 원래 의원이셨기 때문에 음. 의원직으로 돌아온 다음에 당연히 뭐 당대표직 도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사실 뭐 저는 기정사실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김민석 전 총리 나오실 거고 정청래 네. 대표 나오실 거고 송영길 의원도 나오실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전당대회라는 건요, 이 당원들의 축제입니다. 노선을 두고 이루어지는 노선 경쟁, 노선 투쟁, 이건 당연히 바람직한 거고, 네네네. 우리 당의 방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도 실용으로 맞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센 민주당을 갈 것인가, 이것들을 두고 건전하게 투쟁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뭐 또 오랜만에 또 국민의힘 끌어오면 국민의힘은 그 전당대회에서 안 하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당의 운영인 거고 당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건 당연히 정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근데 저는 대통령이 이게 지금 김민석 이번에 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에 대해서 자기 본인의 의견을 내고 있어요. 조정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박찬대 이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하정우 김용남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박찬대 후보가 지고 난 다음에는 야 명심이 꺾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뭐 조정식은 됐고 하정우는 떨어졌지만 만약 김민석 대표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저렇게 무리를 하시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무리라면 그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무리라는 게 지난 이재명 정부 1년차를 복귀해 보면 당과 청와대가 늘 방향이 맞부딪힐 때, 그러니까 달릴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전 그게 더 정권의 무리가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 집권 여당의 책무라는 것은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걸 통해서 정권 재창출하겠다는 게 당의 목표일 텐데 네. 그동안에 정청래 대표가 했던 것은 뭐 반면 그러면 그분이 너무 서운하실 것 같고 모든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일 때 평가가 다르고 5개일 때 다르고 10개일 때 다른 거거든요. 그걸 아마 이번에 평가를 받는 것이고 전 다음 당대표가
대표가 뭐 김민석 총리가 됐든 뭐 송영길 의원이 됐든 누가 하든지 간에 네. 일단 정청래 대표에 대한 전 심판이 우선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의 체질을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고자 하는 실용주의 노선과 중도보수 확장이라고 하는 이 그 거대한 체질 개선에 그럼 어떤 당 대표가 어울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동안에 뭐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요 네 분의 대통령의 연속성을 늘 강조를 하는데 네. 칼라가 똑같지 않았습니다. DJ에서 친노 노멀 또 어떻게 됐죠? 그때 친노 뭐 유시민 전 장관님이 DJ 하야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발언을 하면서도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도 문재인 정권까지 해 왔다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시대는 또 하나의 한번 체질이 바뀌는 그 기회가 되는 건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수행했고 그 역할도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당에 복귀한다면 전 당 대표 하셔도 당의 체질을 잘 바꿔내실 분이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다 하는 이런 지방선거 같은 게 아니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아니고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핵심 표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원들은 또 대형 유튜버 대형 스피커들에게 영향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당연히 경선 과정에서도 그들의 역할이 꽤 컸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대형 유튜버 예를 들면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가 될 텐데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공개적으로 비토를 선언한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 거는 앵커님 말씀하신 그 현실인데 네. 그게 과거에는 그 당원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이분이 당대표 처음 해보고 어떻게 잘할지 못할지는 다 모르는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김어준 씨의 그런 통제력이 나름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김어준 씨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정청래 대표가 벌린 일 자체가 합리적인 당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거는 수긍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왔고 이번에도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께서는 성공은 아니다. 그럼 실패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청래 대표는 뭐 그냥 서울시장 져서 아플 뿐이다. 마치 성공했다라는 식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괴리와 차이가 전 뭐 이제는 김어준 씨가 아무리 판을 짜려고 노력을 해도 전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이기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김어준 씨 유튜브는 대통령의 워딩을 빌려면 창을 잘 쓰는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는 그런 야당일 때 우리가 진보 진영이 야당일 때는 그런 유튜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사실 힘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당이잖아요.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좀 큰 그릇을 갖고 있는 뭐 장르만 여의도 같은 김종혁 최고님도 나올 수 있는 약간 이런 그릇이 큰 유튜버들의 날 끌고 가. 성이 넓어요. 여기가. 크지 성이. 그런 유튜브들의 방송들의 영향력이 네. 더 크지 않나. 그리고 저는 아까 유권자들의 이 발전, 교차 투표할 수 있는 그들의 이 훌륭함을 얘기했었잖아요, 대통령이. 예. 당원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제 당원들도 그냥 어떤 메신저가 막 그 얘기하는 어떤 특정 유튜버가 얘기하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당원들도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인지적으로 집권 여당 이제 만 2년 차가 됐어. 2년 차에 집권 여당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표는 누구지? 전 이거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 나올 거라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정청래 대표를 다 작년 8월에 뽑았을 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보고 찍은 것이지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늘 말했지만 행동은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양두구육식 있게 정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사례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전 지금에 와서는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 그 말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저를 안 부른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못 품는 거죠. 나가기 대화나면 가기 싫어. 근데 여기 아무도 이제 정청래 대표 편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일단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그 기자회견 중간에 페이스북을 계속 올렸습니다. 정말 훌륭하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뭐 우리도 뭐 대체불가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아무튼 취임 기자회견 정확하게 대통령이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쭉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제 공소 취소가 포함된 그 조작기소 특검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보면 대통령의 뜻과 크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합당도 결국 지금 정청래 대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거 대통령의 뜻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다만 타이밍이 잘 안 맞았을 뿐이야라고 주장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억울한 측면은 없을까요?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합당 얘기도 있었지만 예. 뭐 전준철 특검을 추천해서 사과한 적도 있었고 네. 최근에는 경선할 때 대통령님 사진 쓰지 말라고 했다가 또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억울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본인도 다 사연이 있고 할 거는 알겠지만 정치는 결과 책임이고 저는 당대표의 권한을 썼다면 전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무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또 지적한 부분이 뭐 억울할 게 없는 게 이겨야 될 곳을 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힘을 써야 될 곳에 힘을 쓰지 못한 것. 그러니까 아까 그 김정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에 너무 많은 힘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곧 시작되는 이 JTBC가 중계를 하는 월드컵에서 네. 약간 손흥민을 아시아 1차 예선 때 풀타임을 뛰게 하면서 체력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본선 때 못 뛰어. 약간 그러니까 서울을 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운영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했으면 감독은 억울할 게 없는 겁니다. 결과로서 말을 못 하잖아요. 서울 졌고 평택 졌고 다 졌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12대 4라는 그 스코어 하나 갖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글쎄요. 대표께서 글쎄요. 저는 네. 억울한 것보다는 본인이 왜 지금 이런 지적을 받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당도 좀 그래야 되는데. 아이. 거기는 뭐 거기는 같은 얘기를 참. 아니 그리고 저는 요 부분만 하나만 남기고 싶은 네네. 게 좀 기괴한 게 대통령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으면 어제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잘하고 있네 평가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는 메시지를 내야죠. 근데 무슨 제3자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의 인식이 꽤 훌륭하네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현상 자체가 너무 좀 기괴한 상황이다. 저는 정말 그 메시지 어제 내신 거는 좀 너무 경솔했던 거 아닌가. 대통령은 지금 잘못했던 얘기를 당 대표를 혼내고 있는데 네. 인식 당대표는 좋다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근데 그 거죠. 대상이 당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의 인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또 당에 또 파이터들이 나섰죠. 파이터요? 저 지금 털 윤경돼가지고 질문 한번 했다가 지금. 이렇게 털이 자꾸. 아이고야. 그래? 아무튼 그런데요. 지금 진짜 완전 전당대회 국면인데 네. 이 파이터들이 나선 것도 나선 건데 이 오늘 아침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아침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녁에는 정청래 대표가 그 재보선 당선자들을 모아가지고 만찬을 했는데 네. 거기에 송영길 그 의원이 안 갔습니다. 당선자들 만찬에.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순방차 출국을 하는데 예.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안 갔습니다. 아. 정확히는 아마 못 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최소한만 이제 네.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통령 순방에는 원래 보통 이제 여당 대표 가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가는 게 맞는데 안 갔고 송영길 전 대표는 당선자 그러니까 당에서 주최하는 당선자 뭐 축하연 같은데 안 갔고 갔다. 네.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그러네,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데 말씀하신 그 파이터들도 등판을 했습니다. 네. 그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정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게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제대로 선거운동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당 지도부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이제 저격하고 그만뒀고요. 네. 최민희 의원이 또 등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원주 의원님 이런 추위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책임 있게 지도부로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김한길 안철수식은 진부해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한길 안철수요? 네. 그렇습니까? 전 최민희 의원의 저 SNS는 제가 지적을 했는데 뭐냐면 추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본인도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춥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은 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할 줄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좀 만약에 12대 4 지도부 잘했다. 그러면은 따뜻한 거 아니에요? 따뜻한 지금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이 추위에 왜 그러냐라고는 말을 했다는 거는 네. 민심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는 거를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럼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죠. 네. 지금을 겨울로 추운 날로 보는 거는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이긴 해요. 그렇죠. 지금 선거 이거 웃긴 게 12대 4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58대 42%, 58%대 42% 스코어 상으로는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 당 사람들은 분위기가 안 좋고 최고위원 사퇴하고 저쪽은 당대표가 막 의기양양하면서 사퇴 안 하고 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당은 지금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충격적인 거는 2030 거기서 2030 여성
서울에서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말 신랄하게 좀 우리가 바라보고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에서는 저는 이대로 가면은 네. 저는 2년 뒤, 3년 뒤 선거 되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최민희 의원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네. 오늘 이제 마침 공항에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안 갔잖아요. 뭐 안 갔는지 못 갔는지 보이지는 않았는데 오늘쯤에는 최민희 의원이 또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었어요. 지난번에도 KTV 뭐 악수 패싱했다고 공항에서 엄청 총대 메고서 뭐 문제 해결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신 분이 최민희 의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간에 악수를 한 장면이 그렇죠. 있는데 그걸 KTV에서 안 찍었다. 안 찍었다 제대로. 예. 그때 김어준 씨가 던지고 최민희 의원이 물었는데 네. 아니 지금은 악수 패싱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항에 오질 못한 당대표 패싱이라고 최민희 의원이 인식한다면 아마 오늘쯤에는 어떤 입장이 나올까 굉장히 제가 좀 궁금하고 네. 아니 책임 있는 지도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현주 의원이 그래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있으면 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책임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그 책임 있는 지도부라는 얘기를 왜 정청래 대표에게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은 항상 기준이 자기 편에 대해서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영 논리가 특화되신 분이기 때문에 김어준 씨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의 치읓도 얘기를 못하면서 책임을 지고서 지금 사퇴하겠다고 나가는 이현주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뭐 김한길, 안철수라고 이렇게 또 때리면 정말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국민들이 전 정말 이제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재밌다. 아, 우리가 싸울 때 지켜보는 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어제 너무 밝게 웃으시고 아니 어제 류지아 변호사도 활짝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 자, 그리고 아마 2030 얘기를 해주셨는데, 2030에 대한 민주당의 혹은 뭐 진보 진영의 인식이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뉴스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 매불쇼에서 20대 젊은 층의 극우화 경향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좀 거친 표현이 나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과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 최욱 씨가 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배들 그거는 또 박멸 투트랙으로 가져야 됩니다. 계속 놔두니까 이게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이게 양지로 올라오게 되는 이놈들이 아주 그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저의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극우를 이대남으로 둔갑시키는 가짜뉴스도 많이 보이던데 그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함께 했던 그 정준희 교수의 이야기도 이어서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네. 태도예요. 맞아. 이들은. 그러면 이 하고 싶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을 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몽둥이는 저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정준희 교수 발언은 아마 많이 좀 앞뒤가 잘린 것 같아서 또 뭐 다 보고 얘기하는 거냐고 얘기하실까봐 봤죠? 네, 다 봤고 아마 저 앞뒤로 이야기 내용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30을 조금 생각이 없는 세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태도가 막 그 기성세대에서 그냥 뭐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에베베베하는 뭐 그러고 싶어하는 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고요. 글쎄요, 4050 혹은 뭐 좀 진보 진영에서의 2030을 바라보는 이 시각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분석이 아주 잘못됐고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전 꽤 오래됐을 수년 동안 이런 분석을 할 때마다 전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계엄 때 계엄하고 이제 탄핵과 관련된 집회를 할 때 그때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20대 30대 남성들을 막 우경화라고 하면서 걔네들 비판했어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30 세대가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가 아닌 보수를 지지하는 거를 우경화라고 분석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원래 전 세계 모든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2030은 반기득권이에요.
반기득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약간 보수 진영이 기득권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성향을 전 세계 2030들이 많이 보이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2030들이 민주당 진보 진영을 기득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티 민주당, 안티 약간 진보 진영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경화다, 극우화다라고 절대 분석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근데 이번 지방선거 때 저는 그 문제점과 답안지가 동시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서울시장 출구조사에서는 2030 여성마저 등을 돌렸는데 부산시장 출구조사에서는 2030 남성까지 우리를 편들어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지도부랑 당 주류들이 이끌고 있는 방식에는 2030들이 아 저거 기득권이야, 내로남불이야라고 보고 있지만 전재수 같은 스타일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전재수 후보 같은 정치인이 뭐 어떤 스타일입니까? 막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저쪽을 막 악마화해서 싸우고 막 그 투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네. 스타일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전 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영에서 자, 쟤네들 극우화되고 있어. 쟤네 못 배워서 그래. 계몽적인 그 접근을 했다가는 그들을 더 멀게 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왜 저들이 싫어하는지 전 좀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왜 재수없어 하는지 지금 민주당을 약간 재수없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왜 재수없어 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안 재수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그들은 완벽하게 우경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각성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저는. 저들을 버리고 가자 내지는 권력으로 눌러서 어떻게든 뭐 말이 안 하자는 돼요. 이런 얘기는 저는 뭐 진짜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세요. 최욱 씨도 얘기하면서 20대가 전두환을 동경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놈들 다 탱크로 밀어버려 이렇게 했잖아요. 20대가 무슨 전두환을 동경해요? 전두환이 누군지도 잘 모를 텐데. 20대 중에 이제 이른바 극우화됐다고 일배. 하는 사람들은 일배. 사람들이 이제 아니 그러면 얘기했다는 예를 거죠. 들어서 예. 맨날 입으로 인권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인권입니까? 그리고 정준희 교수 몽둥이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 80년대를 학생으로서 겪어봐서 아는데 지금 현재 80년대 권력을 잡은 운동권들은 자기들의 세계관이 정의고 진실이고 나머지의 세계관은 다 악이고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틀딱들 니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젊은 애들이 나오니까 젊은 애들에 대해서는 이 자식들 몽둥이로 때려서 가르쳐야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2030은 이데올로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고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뭐 이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투표 행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부산에서 전재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건 이거는 전재수 후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와서 거기서 열심히 유세하고 간 게 마이너스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이 보기엔 뭐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약간만 공감해요? 그 2030 세대 뭐 사실 이렇게 뭉텅이로 보는 것 자체가 썩 현명한 일은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이렇게 뭉텅이로 보자고 한다면 2030 세대는 우경화나 보수화가 아니라 그냥 탈정치화 내지는 탈이념화되는 것 같아요. 실용을 중시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인국공 사태라든지 네, 맞아요. 인천국제공항 사태 때 되게 불공정 문제죠. 예, 2030이 좀 화낸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조국 사태,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지금 40, 50대들, 50, 60대들은 젊을 때 취업자래 뭐 쉽게 해. 그 다음에 물론 그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만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쉽게 한 것 같고 집도 샀더니 2배, 3배,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과연 저 부동산 가격을 우리는 그럼 평생 일하면 한 채라도 살 수 있을까? 안 되거든요. 그 계산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짜증과 화가 많이 밀려오는 거고 또 말로는 뭐 그럴듯한 얘기 엄청 해대면서 정작 자신들 삶이나 자신들은 뭐 가족들 다 어디로 뭐 좋은데 이게 이제 제일 2030들이 화나는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들에게 도저히 마음을 줄 수 없는 거가
젊은 세대들이 지금 처한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전 동계올림픽 했을 때 네. 북한의 선수들이 왔는데 우리 올림픽 선수들 자격을 박탈하면서 북한 선수들한테 뭘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른바 운동권 출신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왔는데 우리가 동족애로서 이 사람들을 해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도대체 그러면 우리 선수들 그렇게 평생 열심히 일하고 그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공정 불공정의 문제가 됐잖아요. 이거 인국공 문제도 마찬가지고 조국 문제도 마찬가지고 2030 세대를 관철하는 가장 키워드는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면 불평등한 것도 받아들이겠다. 세상은 불평등하니까 공정만 했다면 불평등한 것도 받아들여. 근데 공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우리한테 뭐 감언이설을 해도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현상이 사실 모든 세대가 다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불만은 저는 좀 특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안감을 다 갖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기후위기만 생각해봐도 별로 기후 나빠지는데 기여한 건 없거든요. 근데 기후가 나빠져서 거기서 오는 온갖 피해는 다 짊어져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회로 놓고 보면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얻어도 예전만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불안감은 모든 세대가 다 공유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가진 불만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뭐 학생운동이든 뭐든 해가지고 본인들의 목소리라도 내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있었죠?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분들이 조직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불만은 쌓여 있는데 표출도 안 돼.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지수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기성세대가 이해하기는커녕 자기들이 힘 좀 있다고 빨리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힘으로 눌러버리겠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어른들의 책임 맞아요? 어른스러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 최욱 씨의 발언도 뭐 다양한 면에서 비판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 표현 자체가 스타벅스 때 본인이 스스로 매블쇼에서 비판했던 그 지점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표현을 똑같이 미러링처럼 쓴다? 거기서 오는 이 젊은 세대들의 그 약간의 위선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정말 저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었던 점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민주당화라는 표현이 맞고 저 그 말을 제가 3년 전부터 썼거든요. 항상 극우극우 노래를 불러가지고 극우는 모든 세대에 있다. 지금 그 표현은 반민주당이라고 그 세대를 부르는 것이 맞다. 근데 이것도 민주당 전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김어준이에요. 반정청래고 반유시민인 겁니다. 나머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세대가 마음 닫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김어준, 유시민 이런 부류들은 나와가지고 2030 표 어차피 우리 안 찍으니까 힘으로 누르고 가자. 이거는 정말 특히나 정치인들은 만약에 이런 생각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분들은 전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전 젊은 세대들 앞에 조금 더 겸손한 마음들을 기성세대들이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거 또 반드시 또 한번 문제 제기가 올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가면 이 그 최욱 씨가 한 그 온라인상 탱크로 밀어버려야 해 박멸 이 얘기는 이제 일베를 상대로 한 이야기다. 네, 맞습니다. 네. 라는 거고 이제 2030을 상대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 아마 어제 사과에서 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2030 세대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그걸 막 다 국어됐다고 표현하는 맞습니다. 것은 아니고 일베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주장했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이제 잘못 또 정의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올 것 같아서 일베는 탱크로 밀어야 돼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탱크 판단의 표현에 대한 문제 예. 제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일베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모두가 생각하잖아요. 네. 모두가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분석의 무리 쪽에 분석의 실수의 문제는 자꾸 그 세대 전체를 약간 얘네랑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얘네를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구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저런 표현 하나하나가 2030이 느낄 때는 뭐야 우리를 싸잡아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저렇게 선거서 얘네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발언이 한번 실수가 나가고 한번 확장이 되면은 그 전파가 되면은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끝나요. 그래서 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황명선 그 저기가 의원이죠 이분이 일베를 비판하면서 일베의 언어를 쓰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 논란이 어제 또 그제 계속 주말 내내 또 어제까지 오늘까지도 정치권에서 꽤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선관위 문제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죠. 네, 요거 대통령이 시간이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대통령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건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비영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뭐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뭐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이제 부정선거 그 음모론 주장하는 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네. 진단을 좀 한 것 같고, 나도 어쩌면 이 민감도 혹은 뭐 감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 층보다 오히려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선관위는 진짜 더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저 너무 화가 났는데 왜냐면 네.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부정 선거에 대한 불씨를 계속 지금 더 떼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총 91곳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보다 더 늘어났고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4곳이라고 했다가 50곳이라고 했다가 지금 91곳이라고 다시 들통나는 대로 자꾸 늘어나고 네, 있는 거예요. 정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예. 아무튼 이 곳에 대해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선관위원장을 뺀 4부 요인을 소집을 해서 그 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선관위원장 여기 담당하는 이 비상근 구조 자체를 조금 바꿔야 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원래 이 선거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분들 말고 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저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 기자도 가서 많이 이제 위험한 상황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뭐 설명을 드리면 앞서 왜 그 이준석 의원이 갔다가 네. 갑자기 붙들고 그 당신 엄마 중국 사람 아니냐라고 막 이제 하는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영상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약간 긴 경찰을 두고 중국 사람 아니냐고 또 그리고 이름이 외자인 경찰을 두고 중국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막 지규현 판사 옛날에 얘기했던 네, 거 했던 거 같은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핸드볼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선수들 다 가방을 뒤져서 검열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자기들 있었고 뭔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취재하러 간 네. 그 기자들을 뭐 이제 약간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서 저희 기자들도 중계할 때 바깥으로 나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 상황인 모양이군요. 네. 네. 그 뭐 소지품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당신 뭐냐고 물어보고 네. 밀치고 이런 식의 상황들이 소지품 계속 막 던지거나. 예. 와, 아니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저건 처벌 대상 아니에요?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다 체증이 됐기 때문에 아마 네.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격앙된 상태다. 그러니까 시위 초반에는 이게 이제 부실 선거에 대한 재선거 요구를 하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밤에는 이제 부정 선거론자들이 거의 장악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낮에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밤에는 또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조금 와가지고 재선거를 다시 요구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주말 사이에 그 낮밤이 좀 이렇게 바뀌는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뭐 경찰들도 거의 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아무데도 못 위험지게 이렇게 막아둔다든지 그건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훼손인 거죠. 네. 그리고 경찰들을 막 이렇게 몸을 잡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위해를 가하는 이런 모습들도 영상에 종종 잡히던데 경찰들이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그렇죠. 있고 또 예. 강요감금죄도 대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선관위의 부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뭐 선관위 해체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건 맞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도 참 힘든 상황에서 저 부정선거론자들이 저 안에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또 이 전선을 회방을 놓으면 정말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저는 좀 단호하게 대처를 저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분들이 그 부정선거론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쳐내긴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면은 그 학생들이나 정말 순수하게 나온 분들은 밤엔 또 집으로 가고 하니까 이게 섞이는 게 허용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경찰을 뭐라고 한다, 경찰을 막 압박하고 저렇게 막 우리가 아까 뭐 영상을 봤던 누군가를 막 위협한다, 이건 저는 확신합니다. 저 사람들은 부정선거론자들입니다. 왜냐면은 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어요. 네 번째인가가 절대적으로 평화로 한다.
평화롭게 해야 된다. 그걸 평화롭게 하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정말 그 쓰레기 한 톨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다 네. 죽는데요. 다 죽고 깔끔하게. 왜냐면은 언론이 봤을 때 자신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저기에 딱 뭔가 빌미를 잡아가지고 지금 그 오염시키려고 하는 게 딱 두 개. 부정선거론자들과 전 장동혁 대표라고 보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위치, 지금 뭔가 사퇴하고 압박을 받는 거를 뭐 모면하기 위해서 저 순수한 마음들을 지금 악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막 달려가고 막 저것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퇴해야 되냐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딱 정교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는 순수하게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뭐 경찰을 막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과격한 행동하고 뭐 누구 물건 뺏고 뭐 문 같은 거 펜스 같은 거 부시고 이런 사람들 보면 손에 거의 핸드폰이 꼭 들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찍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찍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슈퍼챗 같은 거 받으려고 예,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해야 이제 보는 사람들은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그런 과격한 행동들이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슈퍼챗을 통해서 이익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거는 뭔가 좀 손을 좀 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슈퍼챗으로 근데 어떻게 막겠어요? 개인의 유튜브. 여러분은 왜 우리한테는 슈퍼챗을 잘 아니 안 근데 저는 진짜 이 선관위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고 선관위 문제. 믿고 지금까지 투표를 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이제 의문이 자꾸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수 있었어? 이상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일반인들이 해요. 저는 이게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거인 명부인가? 이것도 뭐 누락된 게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가 내가 투표를 하러 가면 우리가 어쨌든 내 이름을 거기 선거인 명부에 있는 걸 확인하고 사인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잖아요. 근데 선거인 명부가 1,300명 정도가 누락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투표하러 갔는데 내 이름이 없어. 분명 우리 집 앞 투표소가 맞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결국 투표는 했죠. 못한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래요? 집에 가 있다가 다시 아파트에서 이제 안내 방송을 듣고 나가서 투표를 뒤늦게 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장 소장님, 장성철 소장님이 그냥 농담으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걸었던 게 집에 선거 공보물이랑 같이 왔는데 부인 이름은 있는데 본인 이름은 선거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농담을 했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단순 착오였겠거나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이건 진짜 총체적인 부실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선거 공보물 못 받은 사람,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가 없어서 아예 내가 투표하러 갔더니 내 이름이 없어. 내 투표소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꽤 된다는 거고 어쩌면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전수조사 해보면 훨씬 전국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선거 관리위원회가 뭘 관리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그냥 복지만 관리했는지. 아니 그래서 심지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장 그 투표용지에 정원호, 오세훈 둘만 있는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후보자 이름이 다 없으면 그게 실제로 개표를 했을 때도 표로 집계가 안 될 거 안 아니에요. 되지. 각 당의 사무원들이 다 나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제가 진짜 그런 용지를 받았는데요? 라고 막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네, 이런 얘기를 음모론자들이죠. 저는 그건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바로 쳐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그게 가능하려면 딱 들어온 그 투표용지를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느 쪽 사람이네 하고 이런 투표용지를 분리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투표용지를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갑자기 정원호랑 오세훈만 있는 걸 줬다. 근데 그러면은 가려가면서 그걸 줘야 된다는 네, 건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돼요. 이야기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의 지금 신뢰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집단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각하죠. 저는 선관위는 지금의 선관위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사실상 다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선관위 진짜 네. 저는 그 선거인 명부 누락됐다는 건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다른 뭐 투표용지 부족도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아니 선거인 명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다 이게 요즘 전산화돼가지고 전산으로 해서 오류가 나기도 더 힘든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기술은 더 발전하는데 더 선거 관리의 그 능력은 훨씬 더 퇴보되고 있냐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해야 된다고 전국 재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개혁신당에서는 네.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부 선거 소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2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 위원장 김종혁 그 위원님하고 친한 2호선 절 증명한 사람이에요. 위원장이 선거 소청 제기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도 선거 소청 제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유, 선관위는 진짜 이번 기회란 말도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부터 제도 그리고 뭐 관련 법들도 한번 싹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빠르게 짜투리 뉴스 한두 개만 가볼까요? 네, 그 대한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그 스타링크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비행 중에도 와이파이가 무료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돈 내야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와이파이 쓸 수 있었잖아요. 인터넷 예.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기본 서비스로 바꿀 예정이다. 비행 중에 인터넷 다 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합니다 지금. 왜? 아니 보통 이제 출장 갈 때든 뭐든 이때만 그래도 연락 안 쉬고. 받고 조금 이제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는 뭐 그런 핑계는 전혀 될 수 없고 계속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래요. 네. 국장도 보고 계시지. 자, 이제 비행기 탈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아, 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마음이 아파서 가지고 온 뉴스였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짜투리. 이거는 큰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중에 뭐 나 건진법사 모른다 이런 이야기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검찰이 여기 김건희 특검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네. 이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400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진짜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 옛날부터 나왔는데 드디어 이 재판이 끝까지 와서 이제 구형까지 한 상태다. 400억 있나?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뭐 당사 담보 잡고 어떻게 아, 써가 그래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당들이 돈이 많아요. 네, 돈 진짜 많아요. 아, 민주당,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돈 많이 법니다. 세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네, 세금 많이 내고 그리고 당사들을 그때 사가지고 돈들을 많이 벌었어요. 아, 400억? 그럼 뭐 충분히 낼 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개 결정 되면 났습니까 지금? 아니 100만 원 이상이면 된대요. 유죄 나오면 돼야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400억. 아니 당파성을 너무 쉽게 드러내죠. 아니,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당파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럼요. 죄진 사람은 다 처벌을 받아야 돼요. 공소취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은 등산복도 이제 아재 스타일로 입으면 안 된답니다. 관악산 가실 때도 옛날 그 등산복 꾸역꾸역 그렇게 막 입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요 가벼운 등산복 그리고 여긴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거죠. 네, 요 등산복 오프로드 썸머 유틸리티 듀오 세트와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요게 홈쇼핑에서 7만 원대에 판매되면서 완판 신화를 했던 그 제품인데 그만큼 퀄리티는 입증이 됐다는 거고요. 제가 입고 있는 게 지금 저 민트 그레이 셔켓 셔츠 자켓을 요즘 셔켓이라고 한답니다. 아, 네. 뭔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타다닥 아. 뭐 벗기기도 훨씬 편하겠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단추로 제가 입고 있는 게 이제 민트 그레이색이고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입고 계신 게 블랙 아노락. 블랙이죠. 네, 딱 검정 올리면 돼요. 아노락. 네. 요거 지퍼로 돼 있는 거고요. 지퍼죠, 요렇게 지퍼. 요거 하나가 같이 갑니다. 요게 39,900원. 네, 그리고 여성용은 지금 우리 최 기자님 입고 네. 계신 아이보리 셔켓. 아, 또 일어섭니까? 네. 작은 키지만 이렇게. 네, 예쁩니다. 네. 아, 팔이 굉장히 또 앙증맞으시군요. 심해. 아니, 키도 짧고 팔도 짧고. 완전 광고 모델에 대한 로망이 있나 봐. 네, 이렇게 또 두 벌이 함께 가는 게 역시 39,900원 이렇게 갑니다. 아, 굉장히 그 기능성이고요. 또 UV 차단 잘 되고요. 또 어지간한 뭐 비 같은 거 살짝 내리더라도 잘 또 막아주는 이런 셔켓 등산용 네, 제품.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네. 수영장에 갔다가 잠깐 물에서 나왔을 때도 이거 입고 있으면 될 것 아. 같고 땀 흘리고 나서도 이제 금방 또 땀 시원하고. 금방 마릅니다. 네. 이 재질이 좋은 것 같아요. 재질 네. 좋죠. 재질이. 네, 원단이 아주 고급 원단이고요. 두 벌에 39,900원 드리니까 어지간한 그냥 저 어디입니까? 테무 같은 데서 사시는 거만큼 가격이 저렴하다.
말씀을 한 벌이 아니고 두 벌이었어요? 네, 두 벌. 두 벌? 1 네. 플러스 1입니다. 두 벌이잖아요. 네. 왜 한 벌만 줘 이런 그런 얘기지. 하세요. 정말. 네, 하여튼 편하게 가볍게 시원하게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에 갈 때도 평상시에도 캐주얼하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김준영 교수 그리고 김진호 교수님과 함께 지금 시진핑이 7년 만에 김정은 만나러 방북 평양으로 갔는데 과연 무슨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